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떡쇠라는 젊은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떡쇠는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었지만 성실한 것 하나만큼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떡쇠에게는 좋아하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사는 홍심이었지요. 야, 홍심아, 이것 좀 한번 먹어봐. 밭에서 일 끝나고 오면서 너 주려고 하나 따왔어. 떡소에는 홍심이 주려고 잘 익은 개똥참외를 하나 따왔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이리 와, 너도 같이 먹자. 아니야, 나는 네가 먹는 것을 보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가신겨? 응, 어머님은 할머니 댁에 가셨는데 며칠 있어야 오실 거야. 그럼 밤에 너 혼자 있어야 할 텐데 무섭지 않겠어? 그럼 당연히 무섭지. 그러니 네가 와서 내 곁을 지켜줘. 그래, 알았어.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 떡소에는 홍심이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밥을 먹었지요. 밥을 다 먹은 떡소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은 홍심이 집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요. 아니, 어째 집 놔두고 홍심이 집에 가서 잔단 말이냐? 홍심이 어머님이 할머니 댁에 가셔서 집에는 홍심이만 혼자 있구먼요. 그러니 지가 홍심이 옆에 있어 주려고 합니다요, 아버지. 아니, 다 큰 처녀 총각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단둘이 있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뭐, 어차피 우린 혼이 날 사이니 괜찮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떡소에는 밥을 다 먹고 집을 나와 홍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떡쇠야. 기다리고 있었어. 떡소에는 홍심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녀 총각이 처음으로, 그것도 컴컴한 밤에 단둘이 있다 보니 가슴이 뛰고 기분도 묘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떡소에는 아버지가 한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야, 홍심아, 우리 아버지가 너하고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 그럼 얼른 불부터 끌까? 그래, 그게 좋겠다. 홍심이는 일어나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서 얼른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단둘이 있는 방이 무척 어두컴컴해졌지요. 희미한 달빛이 문틀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문틀 창호지는 떡쇠와 홍심이의 형체만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불 꺼진 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된 떡쇠와 홍심이는 왠지 가슴이 뛰고 설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홍심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와 한 방에 있다 보니 가슴이 무척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떡쇠와의 달콤하고 황홀한 밤이 상상되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홍심이는 떡쇠의 행동을 기대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떡쇠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래서 홍심이는 뭔 일인가 싶어 떡쇠를 돌아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떡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떡쇠는 벽에 기대어 잠이 든 것이었지요. 아니, 쟤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는 놈이 고자야 뭐야. 화가 난 홍심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에 물을 떠왔지요. 그리고 자고 있는 떡쇠에게 물을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누워서 자는 척을 하였지요. 아, 차가워. 자다 말고 물벼락을 맞아 깜짝 놀란 떡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홍심이는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벼락에 잠이 확 깬 떡쇠는 자고 있는 홍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빛에 비친 잠들어 있는 홍심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떡쇠는 홍심이의 머릿결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메, 참말로 이렇게 보니 홍심이가 참으로 예쁘긴 예쁘네. 홍심이의 머릿결을 쓰다듬던 떡쇠의 손이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심이가 흥분이 되었는지 떡쇠의 팔을 확 잡아 끌었지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첫 경험을 치른 두 사람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지요. 홍심아, 이제 너는 내 색시여. 이제 우리는 혼례만 올리면 되는구만. 아이 몰라. 이제 네가 나를 책임져야 해. 홍심이는 너무 쑥스러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떡쇠와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기 때문이었지요.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홍심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너 하나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을게. 그러니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 알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달콤하고 야릇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떡쇠는 홍심이 방을 나왔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침 아버지가 일어나 깨어 있었지요. 그래, 홍심이하고 별일은 없었느냐? 아버지 물음에 떡쇠는 뜨끔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별일이 있긴 있었구먼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떡쇠는 아버지에게 홍심이 하고 있었던 일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야, 이놈아. 혼례도 올리지 않고 먼저 싸질러 버리면 어쩌려고 그려? 뭐, 올가을 추수만 끝나면 지는 홍심이 하고 혼례부터 올릴 것이구먼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아버님. 야, 이놈아, 아직도 추수까지는 서너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애가 들어서면 어쩌려고 그려? 아, 멀쩡한 애를 칠삭둥이 팔삭둥이를 만들려고 그러느냔 말이다. 아차, 지가 그 생각을 못했구먼요. 아버지 말을 들은 떡소에는 홍심이에게 애가 들어서면 어쩌나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삭둥이라 할지라도 홍심이가 애를 가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홍심이 어머님이 집을 비운 며칠 동안 떡소에는 밤마다 홍심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떡소에는 참지 못하고 홍심이와 특별한 경험을 계속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달콤한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 댁에 갔던 홍심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것도 벅차구나. 그래, 홍심아, 나 없는 사이 별일은 없었느냐? 네, 별일 없었어요. 먼 길 다녀오느라 피곤했던지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뜨겁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 벼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그 위로 잠자리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큰 부잣집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었지요. 바로 소위 장군을 지낸 김두곤 장군이었습니다. 김두곤 장군은 무관으로 장군까지 지낸 아주 특출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김 장군이 나이가 들자 군을 나와 물 좋고 산천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김 장군은 남은 여생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보내려고 내려온 것이었지요. 이복의 홍심이 어미 집에 있나? 김 장군 집에서 일하는 성주댁 소리에 홍심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성주댁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요? 아, 장군나리께서 이사온 기념으로 마을 잔치를 크게 하라 하셨구먼. 그래서 소도 한 마리 잡으라셔. 그러니 자네도 와서 일손 좀 거들어주면 좋겠구먼. 아니, 잔치를 얼마나 크게 여시려고 소까지 잡는데요? 아, 장군나리께서 이제 이 마을에 마음을 붙이고 사시려고 인심을 크게 베푸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와서 일손을 거들어야 쓰겄어. 아이고, 그렇다면 가서 도와드려야지라. 그려. 그리고 홍심이 너도 와서 같이 일손 좀 돕거라. 알겠구먼요, 아주머님. 그리하여 홍심이와 어머님은 김 장군 집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홍심이는 전 부칠 재료들을 손질하여 부지런히 갖다 주었습니다.
예, 홍심아, 안채 뒤뜰 장독대에 가서 된장 좀 한 바가지만 퍼오거라. 네, 알겠어요, 아주머님. 홍시민은 성주대기 시킨 대로 바가지를 들고 안채 대문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채의 뒤뜰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안채 뒤뜰에서는 웬 도령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옷을 벗고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지요. 어찌나 열심히 훈련을 하였는지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홍시민은 뒤뜰 장독대로 가려다 말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훈련하는 도령을 지켜보았지요. 홍시민은 무술 훈련하는 도령을 숨어서 보고 있으려니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한양에서 이사온 도령은 온몸이 근육으로 단련된 데다 키도 크고 참으로 멋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무술하는 동작 또한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시민은 자신도 모르게 도령에게 한눈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어머, 어쩜 사내가 저리도 멋있을 수가 있는 것이야. 홍시민은 그렇게 멋진 사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였지요. 아니, 예, 홍심아, 된장 퍼오라고 보낸 지가 언젠데 여저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어떡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어도 홍심이가 돌아오지를 않자 성주대기 홍심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주머님. 금방 퍼가지고 가겠구먼요. 아니다, 내가 온 김에 퍼가마. 날 따라오너라. 성주댁은 홍심이를 데리고 뒤뜰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이 무술 훈련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도련님께서 훈련하고 계셨구먼요. 아니 성주댁이 여기는 웬일이야? 아, 잔치에 쓸 된장 좀 가지러 왔습니다요. 그런데 같이 온 처자는 누구야? 아, 얘는 호러미와 단둘이 살고 있는 홍심이라 하는구먼요. 예, 홍심아, 어서 도련님께 인사드리거라. 안녕하셔요, 도련님. 도련님은 처음 본 홍심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홍심이는 도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 홍심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홍심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심이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심이는 냅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 홍심아, 된장을 가지고 가야지 어딜 가는 것이야. 냅다 달아나는 홍심이를 성주댁이 불러봤지만 달아난 홍심이는 다시 돌아오질 않았지요. 아니, 제가 무엇을 받길래 저리도 내빼는 것이야. 도련님이 홍심이한테 뭐라 했는가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느니라.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달아나고 난리람? 성주댁은 홍심이가 무엇 때문에 달아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주댁은 궁금증만 남긴 채 된장을 퍼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지요. 헌데 달아난 홍심이는 부엌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야. 할 일도 많은데. 성주댁은 갑작스런 홍심이 행동 때문에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장군 집에서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 준비를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김장군 집에서는 시끌벅적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칫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는 마을 축제와 같았지요. 예, 홍심아, 우리도 이제 잔칫집에 가자꾸나. 아니어요, 어머님 혼자 다녀오셔요. 아니, 얘 왜 안 간다는 것이야? 지는 몸이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홍심이가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홍심이는 방 안에 누워 어제 본 도련님을 또 생각하였지요. 어젯밤도 홍심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도련님 생각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멋진 몸매의 멋진 모습, 그리고 잘생긴 얼굴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홍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홍심이는 생전 처음 본 멋진 사내 생각에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내가 다 있다니 어쩜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느냔 말이야.
도련님을 보고 난 후로 홍심이는 밥 생각도 없고 온통 도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홍심이 안에 있냐? 홍심이가 잔칫집에 나타나질 않자 떡쇠가 홍심이를 찾아왔습니다. 홍심이, 어디 아픈겨? 떡쇠가 방문을 열고 홍심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그려? 어디가 어떻게 아픈겨? 떡소에는 걱정되어 홍심이의 이마도 만져보고 이리저리 홍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 너라도 가서 맛있게 먹어. 아니 왜 그려? 내게 말해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겨?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 제발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홍심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니 떡소에는 더 이상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 쉬고 있더라고. 내가 홍심이 내 목까지 챙겨올 것이구만. 떡쇠가 나가고 홍심이는 왠지 자꾸만 속이 상했습니다. 도련님과 떡쇠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비교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 같았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서 빌어먹는 거지꼴 같았지요. 헌데 자신은 땅바닥에서 빌어먹는 떡쇠와 짝이 될 팔자였으니 자신의 팔자가 너무도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심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척 심란하였지요. 도무지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 없던 홍심이는 바람 쐬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넘실 때는 들판을 홍심이는 홀로 걸었지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는 홍심이가 아니더냐? 갑자기 사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도련님이 어느새 바로 뒤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련님께서 이곳은 어쩐 일이신가요? 내 마을 구경 나왔다가 네가 혼자 걷고 있길래 너를 잠시 따라와 보았느니라. 아니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이냐? 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야. 홍심이는 도련님이 바로 뒤까지 쫓아와 물어오니 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닙니다요 도련님. 그저 혼자 걷고 싶었을 뿐입니다요. 어허, 그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널 위로해줘야겠다.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날 따라와 보거라. 도련님은 홍심이의 손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갑자기 도련님이 손을 잡자 홍심이는 또 심장이 뛰면서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시는지요? 잠자코 따라와 보거라. 도련님은 홍심이 손을 잡아 끌고 들판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밭이 나오자 갑자기 홍심이를 잡아뜨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련님 왜 그러시는지요? 잠자코 있어 보거라. 도련님은 홍심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홍심이는 몸이 굳어버려 반항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 홍심이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련님은 홍심이 위에서 맹수가 사냥을 하듯 먹잇감을 향해 죽어라 달리고 있었지요. 그런 도련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커진 땀방울이 홍심이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도련님이 옆으로 누우며 말했습니다. 내 특별히 네가 맘에 들었느니라. 처음 너를 보고 난 후로 내 며칠 동안 온통 내 생각뿐이었다. 헌데 네가 잔치에 오지 않아서 일부러 너를 찾아왔느니라. 홍심이는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없었지요. 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너도 그리 알고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할 것이야. 내 기회를 봐서 아버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아버님의 승낙이 떨어지면 내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야. 그러니 아버님의 승낙이 떨어질 동안 사흘에 한 번씩 이곳으로 나오거라. 그럼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 나 먼저 내려가 보겠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좀 더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거라. 도련님이 옷매무새를 고치고 내려가자 홍심이는 산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인지하게 되었지요.
홍시미는 떡쇠와 도련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은 떡쇠와 들었지만 그렇다고 한양에서 내려온 멋진 도련님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홍시미는 사흘마다 도련님을 산속에서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떡쇠가 홍시미를 찾아왔지요. 홍심이 안에 있는겨? 떡쇠가 부르는 소리에 홍시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도련님한테 가 있다 보니 떡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홍심이 아직 자는겨? 어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가고 없자 떡쇠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일어났으면서 어째 대답이 없는겨? 쪼그리고 앉아있는 홍시미를 보면서 떡쇠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 홍시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야, 홍심아, 이제 추수도 끝났으니 올가을엔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어? 혼례를 올리자는 떡쇠의 말에 홍시미는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말이 없는겨? 어디가 또 아픈 것이여? 그런 게 아니고, 떡쇠야, 나는 너하고 혼인을 못할 것 같아. 아니, 혼인을 못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여? 홍시미가 혼인을 못한다 뱉어놓고 이유를 말하지 않자 떡쇠는 가슴이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아니, 왜 혼인을 못한다는 것이여? 어서 말을 해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벼? 떡쇠야, 너한테는 미안하게 되었는데 나는 혼인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답답해. 아, 무슨 일 때문에 혼인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보란 말이야. 떡쇠의 성화에도 홍시미는 도련님과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좀 피곤해. 그러니 그만 좀 나가주지 않을래. 홍시미는 피곤하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떡쇠는 홍시미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홍시미 집을 나온 떡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떡쇠는 일편단심 홍심이 하나만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심이가 혼인을 못한다 하니 떡쇠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지요. 그날 이후로 홍심이는 떡쇠를 일절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떡쇠가 홍심이 집을 찾아가도 홍심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지요. 하지만 떡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홍심이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헌데 방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떡쇠는 홍심이의 마음이 단단히 돌아섰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떡쇠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야가 뭔 일이여. 쇳덩이보다 단단한 놈이 어쩌다 쓰러지고 난리란 말이여. 떡쇠의 아버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쓰러진 떡쇠를 방 안에 눕히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떡쇠에는 온몸이 뜨겁게 열이 나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떡쇠를 보면서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꼬박 이틀간 끙끙 앓고 나더니 떡쇠가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야, 네가 일어나 앉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냐. 나는 네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단다. 자, 어서 흰죽 좀 먹어보거라. 꼬박 이틀간 굶은 떡쇠에는 아버지가 만들어 온 죽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좀 살 것만 같았지요. 아버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이고야, 그런 소리 말거라. 네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그거면 되었느니라. 그렇게 떡쇠가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니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는 상구아범이 떡쇠를 찾아왔습니다. 떡쇠 안에 있느냐? 상구아범 목소리에 떡쇠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찌 저를 찾아오셨소? 장군께서 며칠 후 사냥을 가실 것인데 네가 와서 우리와 같이 몰입꾼을 좀 해주어야 쓰겄다.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그리하여 며칠 후 떡쇠는 아침 일찍 장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사냥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거라 떡쇠야. 너는 꽹과리를 들고 따라오너라. 떡쇠는
상구아범에게서 꽹과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장군 나리와 도련님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말에 올라타는 것이었지요. 모두 준비는 되었느냐?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요, 나리. 장군 나리와 도련님이 말 타고 앞장서고 상구아범과 머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떡소에는 맨 뒤에서 행렬을 조용히 따라갔지요.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무리는 둘로 나뉘어 사냥감을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후 꿩 하나가 푸드덕하고 날아올랐지요. 그러자 장군 나리의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가 나는 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적중이요. 그렇게 사냥꾼들은 사냥감을 쫓아 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루가 갑자기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장군 나리의 화살이 먼저 날아가 노루의 목에 정확히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적중이요. 역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한테는 제가 당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너도 한번 제대로 사냥감을 잡아보거라. 장군은 비록 아버지였지만 도련님은 속으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한참 젊은데 아버지에게 항상 선수를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내 이번에는 반드시 아버님보다 빠르게 쏘고 말 것이야. 여봐라, 네가 떡쇠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요, 도련님. 네가 사냥감을 쫓다가 네 눈에 띄거든 얼른 나에게 수신호를 보내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요, 도련님. 그리하여 떡쇠는 타고난 감각으로 숨어있는 들짐승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도련님 쪽으로 사냥감을 몰아주면서 도련님에게 수신호를 보내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도련님의 화살이 먼저 사냥감에 꽂히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사냥이 모두 끝나고 잡은 사냥감을 한 곳에 모두 모았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이 잡은 사냥감이 아버지가 잡은 사냥감보다도 더욱 많게 되었지요. 어허, 네가 무슨 술수를 부린 것이냐? 어찌 나보다도 많이 잡았단 말이냐? 하하. 과찬이시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솜씨에 비하면 아직 제 솜씨는 비천할 따름이지요. 하하.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자 도련님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냥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구아범이 아침 일찍 떡쇠를 찾아왔지요. 떡쇠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있습니다요. 오늘도 사냥을 나가시는가며? 사냥이 아니고 도련님이 너를 찾으신단다. 그러니 어서 채비를 하고 나오너라. 떡소에는 얼른 채비를 하고 상구아범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서 오거라, 떡쇠야. 내 덕분에 내가 체면을 차릴 수가 있었느니라. 별 말씀을요. 도련님께서 활솜씨가 좋으신 것이지요. 어제는 네가 사냥감을 쫓는 것을 보니 네가 운동신경이 무척 발달된 것 같더구나.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무술을 연마하여 나의 상대가 되어주거라. 아이고, 도련님. 지 같은 것이 어찌 도련님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요? 내년에는 무과시험과 무술대회가 동시에 있는데 내 둘 중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단다. 그러니 네가 부지런히 연습하여 나의 상대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하여 떡쇠는 도련님한테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꼭두 새벽부터 시작하여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무공을 열심히 연마하다 보니 떡소에는 잠재되어 있던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도련님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무공이 일취월장에 있었지요. 떡쇠야, 너는 고양이보다 빠른 감각을 타고난 게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능가할 수가 없지 않느냐. 도련님께서 제게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 않겠습니까요? 그렇게 도련님과 떡소에는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무술 연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떡쇠의 타고난 감각에 놀랍기도 하였지만 그런 떡쇠가 무척 부럽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도련님은 연습 중에 사흘에 한 번씩은 꼭 어디를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아이고 두여가 그렇게 겨울 내내 쉬지 않고 훈련을 하니 몸이 배견하겠느냐. 어서 이리 와서 보약 좀 먹어보거라.
도련님이 겨울 내내 쉬지 않고 무술 연습을 하자 마님이 도련님을 위해 보약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떡소에는 마님을 처음 보았는데 마님이 아직 한참 젊고 무척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의 누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마님은 무척 젊고 아름다웠지요. 본처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장군나리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첩으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오, 내가 떡쇠라는 아이겠구나. 네가 무공을 타고났다 말을 들었다. 과찬이십니다요, 마님. 도련님께서 무공을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지요. 도련님이 보약을 마시고 있는 사이 마님이 떡쇠에게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떡쇠의 단단한 팔뚝을 만져보았지요. 내 팔뚝이 참으로 단단하구나. 마님은 떡쇠의 팔뚝을 한번 만져보고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서 약사발을 받아 돌아갔지요. 그렇게 한겨울에도 두 사람의 무술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떡쇠에게 말했지요. 떡쇠야 내일 사냥을 나갈 것이니 너도 채비를 갖추거라. 아직 겨울인데 괜찮겠습니까요? 괜찮고 말고.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 나 혼자 갈 것이다. 아니 장군나리께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며. 본시 아버님께서는 지병이 있으셨다 하여 휴양을 하려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지. 헌데 겨울이 시작되니 또다시 지병이 돋으신 거야. 아이고 저런, 그런 일이 있으셨구먼요. 다음 날이 되어 떡소에는 상구아범과 함께 도련님을 모시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흰눈이 수북히 쌓인 산속을 도련님은 말 타고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다 보니 아주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상구아범이 말했지요. 도련님, 이것은 분명 황소만한 호랑이 발자국입니다요. 그러니 오늘은 사냥을 포기하고 이만 돌아가셔야 합니다요. 아니, 그깟 호랑이가 무서워 사냥을 포기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어찌 사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도련님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지요. 상구아범은 그런 도련님을 보면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더 산속 깊이 들어가 보아도 들짐승들은 일체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상구아범은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련님, 들짐승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을 보면 호랑이가 지척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지요. 아니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냥을 멈춘단 말이냐. 아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바위 뒤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훌쩍 뛰어올라 말 타고 있는 도련님을 물고 산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도련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쓸 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떡쇠는 얼른 호랑이를 뒤쫓기 시작하였지요. 상구아범은 너무 무서워 호랑이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떡소에만이 호랑이를 쫓고 있었지요. 떡소에는 도련님이 떨어뜨린 활과 화살을 챙겨 호랑이 발자국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다 보니 호랑이 발자국이 어느 작은 동굴로 향해 있었지요. 떡소에는 화살을 겨누며 동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앞발로 도련님을 누르고 떡쇠를 보며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도련님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떡소에는 도련님을 구하기 위하여 호랑이에게 화살을 겨누고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호랑이가 떡쇠를 향해 잽싸게 달려들었지요. 떡소에는 당황하지 않고 호랑이 눈을 향해 화살을 힘껏 날렸습니다. 그러자 화살이 날아가 호랑이 눈에 정확히 꽂히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괴성을 지르며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떡쇠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단검을 꺼내들어
호랑이 목을 사정없이 찔러댔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많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도련님은 사지가 찢겨 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떡소에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호랑이 가죽으로 도련님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쇠는 도련님을 들쳐업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렇게 도련님을 호랑이 가죽으로 감싸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상구아범이 달려나왔습니다. 도련님은 어찌 되었느냐? 호랑이 가죽에 쌓인 도련님을 보고 상구아범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누워있던 장군나리도 힘겹게 나와 아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도련님 집은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해 겨울 아직 한창이던 도련님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지요. 떡쇠 안에 있는가? 꽃피는 봄이 되자 상구아범이 떡쇠를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셔요, 어르신? 날 따라 나서시게. 나리께서 자네를 찾으시네. 떡쇠는 상구아범을 따라 장군나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자네가 떡쇠라는 자인가? 그렇습니다요, 나리. 김장군은 떡쇠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자네가 두역이랑 동갑이라 했지. 그렇습니다요, 나리.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가 두역이가 되거라. 아니, 나리. 지가 어떻게 도련님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요? 두역이가 살아서 너를 무척 아꼈다 들었다. 그래서 내게 글과 무술도 가르쳤다고 들었지. 그러니 네가 두역이가 되어서 무과 시험도 치르고 무술 대회도 나가거라. 그렇지만 지가 어떻게 도련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것은 이미 두역이가 살아서 네가 두역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오늘부터 두역이 자리를 대신하거라. 그래 떡쇠야. 나리께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도련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떡소에는 김장군의 집으로 들어가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여 당당히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지요. 그것도 장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잘했다. 두역이도 저승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무술 대회도 나가보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떡소에는 무술 대회를 나가기 위해 무술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도 떡쇠의 무술 연마는 한시도 쉬지를 않았지요. 그렇게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던 어느 날 병세를 이기지 못한 김장군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병세는 더욱 깊어져 결국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떡소에는 아버지가 된 김장군의 묘를 양지 바른 곳에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술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였지요. 그렇게 떡소에는 무공을 인정받아 한양을 방어하고 왕궁을 지키는 중앙군의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군 가문의 명예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지요. 종사관이 된 떡소에는 말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님 절 받으시지요. 아이고 얘야, 이제 너는 김장군님의 도련님이니라. 그러니 너는 도련님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지도 알고 있습니다요, 아버님. 허나 어찌 핏줄까지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요? 제게 아버님은 영원한 아버님입니다요. 떡소에는 아버님께 커다란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넓은 논과 밭도 사주어 사람을 붙여 농사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김장군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떡쇠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소에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홍심이를 찾아갔지요. 홍심이, 안에 있어? 떡쇠 소리에 홍심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떡쇠에게 한 말도 있다 보니 홍심이는 한참 동안이나
떡쇠 앞에 나설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떡쇠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홍심이 옆에는 젖먹이 사내아이가 하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홍심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맞지, 내 아이가 맞지? 떡소에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고 한참 동안이나 아이를 보며 무척 좋아하였지요. 이놈이 아비를 닮아 무척 씩씩하고 튼튼하게 생겼구나, 하하. 아기를 보며 좋아하는 떡쇠를 보며 홍심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심아, 이제 우리 사이에 아기도 생겼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혼인을 하자꾸나. 이렇게 잘생긴 자식을 두고 더 이상 혼인을 미루면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하하. 그리하여 떡소에는 나를 잡고 서둘러 홍심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떡소애가 무술 연습을 하고 씻으러 우물가로 가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여종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데 홍심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귀를 쫑긋 쓰고 들어보았지요. 아니 홍심이 아이가 죽은 도련님 아이인지 산 도련님 아이인지 어찌 아느냔 말이여.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여? 아 글쎄 홍심이 그년이 두혁이 도련님과 놀아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만. 내 지금까지는 입 다물고 있었지만 그년이 떡쇠 도련님과 혼인까지 할 줄 어찌 알았겠나. 그년이 여시는 여시여 어찌 한 몸으로 두 도련님을 섬기느냔 말이야. 여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떡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홍심이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야. 떡소에는 홍심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도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헌데 아이는 커갈수록 죽은 두혁 도련님의 모습이 점점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는 소근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얘 두혁아, 너도 들었느냐? 내 부인 홍심이가 낳은 아이가 죽은 두혁이 아이라는 것을.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가 크면 클수록 두혁이를 닮지 않았느냐. 아니 애가 어찌 두혁이를 닮았다 말씀하십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를 닮았구먼요. 떡소에는 끝까지 홍심이를 싸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심이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 떡쇠를 찾아와 말했지요.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홍심이 눈빛으로 보아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떡쇠가 먼저 말했지요. 홍심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믿지 않을 것이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맞아. 그러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어. 홍심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떡쇠는 그런 홍심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떡쇠는 설령 홍심이가 낳은 아이가 두혁이 도련님 아이라 해도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혼신을 다해 무술을 가르쳤는지 떡소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떡쇠는 두혁 도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두혁 도련님의 아이라 해도 자신의 아이와 매한가지라 생각을 한 것이었지요. 홍심아, 그동안 네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 나는 내 곁에 너만 있으면 돼. 떡쇠 말에 홍심이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홍심이를 떡소에는 더욱더 꼭 안아주었지요. 떡소에는 홍심이가 낳은 아이를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홍심이는 둘째, 셋째를 낳아 여러 명의 자식을 갖게 되었지요. 그렇게 홍심이에게서 태어난 삼형제는 무척 우애가 좋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셔요. 오냐, 그래. 우리 큰아들에게 이 아비가 한 수 가르쳐 주마. 아버지, 저도 같이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 저도 같이 배우고 싶어요. 오냐, 그래. 모두 오거라. 이 아비가 무술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마.
종사관 떡쇠는 마당에서 삼형제에게 무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홍심이는 마당 한켠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여보,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구려. 하하. 조용한 마을 커다란 기와집에서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위 이야기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사랑과 부를 모두 얻은 떡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진실된 사랑으로 감싸준 떡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춘돌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돌이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 쓰러져 있는 춘돌이를 마님이 머슴으로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봄에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 하여 마님이 춘돌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런 춘돌이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괭이 자루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괭이 자루가 갑자기 부러져 버렸네. 에잉 쯧쯧. 얼른 집에 가서 괭이 자루를 고쳐야 쓰겄구먼. 춘돌이는 해가 아직 중천이니 얼른 집에 가서 괭이 자루를 고쳐 하던 밭일을 마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러진 괭이 자루를 들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한 춘돌이는 곧장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괭이 자루로 교체를 하였지요. 그리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문은 닫혀 있고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부엌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홀랑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돌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의 알몸을 봐버린 춘돌이의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지요. 두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고 몸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돌이는 마님의 목욕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지요. 일찍이 서방을 잃은 마님은 이제 갓 30살 넘긴 젊고 무척 예쁜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욕하는 마님의 알몸을 춘돌이가 봐버린 것이었지요. 마님의 피부는 백옥같이 희었고 곡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마님이 목욕을 마치고 옷을 다 입을 때까지 춘돌이는 몸이 굳어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옷을 다 입은 후에야 춘돌이는 부엌문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요. 어메, 시방 내가 무엇을 본 것이여. 마님은 사람이여 선녀여. 태어나 처음 여인의 알몸을 본 춘돌이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는 불쑥 솟아 있었지요. 아니 야는 시방 못됨시 화가 난 것이야. 처음 느껴보는 신체 변화에도 춘돌이는 무척 낯설기만 하였지요. 고친 괭이 자루를 들고 밭으로 돌아온 춘돌이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부엌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던 마님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지요. 옴매, 오늘 일은 다 해불었구만. 어찌 자꾸 마님 생각만 난단 말이여. 춘돌이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씻고 들어가 일찍 밥 먹고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워 춘돌이는 잠결에 변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이를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늦은 시각까지 마님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둥근 달이 중천에 떠 있는 것을 보면 자정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마님은 아직까지 주무시지 않고 무엇을 하신담? 춘돌이는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님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지요. 그래서 춘돌이는 다시 돌아가 자려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이 걱정된 춘돌이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마님은 자고 있었는데 속이 비치는 흰색 속옷 차림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춘돌이의 몸이 갑자기 또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옴매 참말로 마님은 천사여, 천사. 그런데 어찌 불도 끄지 않고 주무신담. 마님이 잠결에 호롱불을 건드려 불이라도 날까 싶어 춘돌이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을 끄기 전에 마님을 한 번 더 보았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문틈으로 마님을 보았을 때와 방 안 가까이서 보는 마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마님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지요. 백옥같이 흰 피부에 코속을 자극하는 마님의 향내는 춘돌이의 가슴을 더욱더 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살이 비치는 속옷은 마님의 아름다운 선을 모두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바람에 춘돌이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춘돌이는 얼른 호롱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마당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였습니다. 옴매, 참말로 시상에 우리 마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또 있을까 싶구먼. 춘돌이는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목욕할 때 보았던 마님의 알몸과 잠잘 때 속옷만 입은 마님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돌이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밖으로 나가 일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 춘돌아, 어제 잠을 못 잔겨? 어째 두 눈이 시커멓게 물든 것이야? 아, 그것이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구먼. 아니, 왜 어찌 잠을 못 잔 것이야? 혹시 밤새도록 내 생각했냐? 아니 내가 네 생각은 왜 하냐. 그냥 좀 싱숭생숭해서 그랬구만. 아니, 네가 내 생각 말고 싱숭생숭할 일이 뭐가 있느냔 말이야.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밥이나 챙겨주더라고. 밥이야 벌써 챙겨놨지. 근데 너는 나를 보고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 그런 것 없어? 아니 내가 왜 너를 보고 심장이 벌렁거려야 하는데? 아, 옆마을 칠성이랑 덕배도 나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린다면서 자꾸 물레방앗간에서 보자고 하더구만. 근데 너는 그런 게 없느냔 말이야. 아,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도 그것은 네가 아닐 것이구먼. 그러니 자꾸 그런 걸로 물어보지 말더라고. 춘돌이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밥 먹고 후다닥 밭으로 향했습니다. 홍심이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달라붙기 때문이었지요. 어느새 춘돌이의 가슴 속에는 마님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춘돌이는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온종일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님만 생각하면 춘돌이의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뜨거워졌지요. 춘돌이는 마님 생각을 하면서 밭에서 일하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요. 그런데 아무리 잠을 청해봐도 마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하도 답답하여 바람 쐬러 밖으로 나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오늘 밤도 마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마님 방에 어찌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을꼬? 춘돌이는 마님이 또 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든 것은 아닌가 하여 마님 방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오늘도 마님은 속옷만 입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춘돌이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마님을 살짝 보았는데 속옷만 걸치고 자고 있는 마님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춘돌이의 심장이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춘돌이는 당황하여 얼른 불 끄고 밖으로 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님이 벌떡 일어나 춘돌이의 손을 꽉 잡아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춘돌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냅다 달아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귀신이야.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놀라 달아나는 것이야.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허다못해 무우라도 베어야 할 것이 아닌가벼. 어째 내 방까지 들어와 놓고 냅다 달아나느냔 말이여. 저놈이 쑥맥이여 뭐여. 마님은 평소 착하고 성실한 춘돌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춘돌이를 좋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춘돌이가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춘돌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일부러 밤마다 불을 켜놓은 채 자는 척을 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춘돌이 저놈이 저리 숙기가 없으니 어쩌면 좋담. 마님은 어찌해야 춘돌이가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고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고심 끝에 춘돌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하였지요. 집안에서는 보는 눈들이 있다 보니 춘돌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춘돌이가 돌아오자 마님이 춘돌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불렀느니라. 내일 아침 일찍 친정에 다녀올 것이니 채비를 갖추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부엌에서 홍심이가 냅다 달려나와 말했습니다. 아니, 마님이 친정에 가실 때면 항상 지가 동행을 하지 않았었는가며. 헌데 이번에는 어찌 춘돌이가 동행을 한단 말입니까요? 아, 그거야. 이번에는 가져갈 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아, 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지도 웬만하면 모두 이고 갈 수 있습니다요. 홍심이는 춘돌이가 마님하고 며칠씩이나 걸리는 친정에 간다 하니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다 보면 주막에서 잠도 자야 하는 것을 잘 알기에 단둘이 밤을 보내는 것이 왠지 꺼림칙하였지요. 아서라, 괜히 무리하다가 병날 수도 있느니라. 마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홍심이는 춘돌이 손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춘돌이는 내 말 명심해라. 행여나 마님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될 것이야. 알았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려? 아, 마님은 벌써 홀로 된 지 몇 년이나 되지 않았는가벼. 그러니 마님도 결국 여인인데 너하고 단둘이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어찌 아느냔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어찌 마님이 나 같은 것을 쳐다보기나 하겠느냔 말이야. 괜히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더라고. 춘돌이는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준비는 되었느냐? 네 마님, 모두 준비되었구먼요. 마님이 먼저 대문 밖으로 나가고 춘돌이는 짐이 잔뜩 실린 지게를 메고 마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홍심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춘돌이를 보고 말했지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다녀오거라. 알았지? 내 말 명심이야. 춘돌이는 홍심이 말을 뒤로 하고 마님을 따라 들판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들판길을 걷고 논두렁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저 멀리 산자락 아래 작은 주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산자락 밑에 있는 주막에서 묵어가야겠다. 춘돌이 네가 방 2개를 잡고 자정이 되거든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아니 마님, 어찌 저보고 마님 방으로 건너오라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집을 떠나서는 잠을 못 자니 네가 와서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하느니라. 아니 그런데 마님이 속옷을 입고 주무실 텐데 지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요? 아, 괜찮으니 들어오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지는 방에 들어가서 마님 곁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 다 큰 성인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어찌 가만히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 그럼 지보고 마님을 올라타라는 말씀입니까요? 아니 얘가 부끄럽게 내가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주막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막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지요. 주모, 여기 국밥 2그릇만 주시오. 그리고 방도 2개만 내주시오. 알겠어. 잠시 후 주모가 국밥을 가지고 나오자 춘돌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주모, 어찌 주막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것이오? 아, 그게 다 도적대 놈들 때문이구먼. 아니 도적대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아, 말도 마시게. 최근 들어 이웃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나 죄다 털어갔다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도 여럿 죽였다지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지면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네. 아, 그래서 주막에 사람들이 없는 것이구먼요. 주모의 말을 들은 춘돌이와 마님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마님의 친정까지는 아직도 이틀은 더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혹여나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을 다 먹은 2사람은 각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런데 춘돌이는 자리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행여나 누워 있다가 잠이 들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졸린 눈을 비벼가며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니 둥둥둥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종소리가 나자 춘돌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모 방에서는 주모의 코 고는 소리가 주막을 들었다 놨다 하였지요. 춘돌이는 마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오라 하였으니 여쭙지 않고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비추는 달빛에 마님 곁을 찾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아름다운 마님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어느 순간 마님이 갑자기 춘돌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춘돌이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마님, 어찌 제게 이러시는지요? 쉿 조용하고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마님은 춘돌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춘돌이는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님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님의 손은 춘돌이의 옷고름을 풀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래 깊숙이 마님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춘돌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여봐라, 주막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거라.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갑자기 도적대가 주막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여기저기 등불이 밝혀지고 춘돌이와 마님이 있는 방문을 박차고 도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연놈이 한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도적들은 벗고 있는 마님과 춘돌이를 보면서 땡 잡았다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얼른 옷으로 앞을 가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두목, 어서 이리 와보시오. 여기 눈요기 거리가 끝내줍니다. 하하. 도적의 말에 도적대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오호, 보아하니 이년은 양반집 규수가 아니냐. 아니, 그런데 이곳에서 머슴놈하고 놀아나고 있었단 말이지. 오냐, 인연 잘됐다. 오늘은 나하고 한번 놀아보자꾸나. 여봐라, 이 머슴놈은 당장 끌어내거라. 도적대 두목은 부하들을 시켜 춘돌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앞을 가리고 있는 마님의 옷을 후다닥 낚아채 버렸지요. 그러자 마님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호, 보면 볼수록 참으로 고귀한 몸덩어리가 아니냐. 오늘은 내가 무슨 횡재를 하여 이리 귀한 양반집 규수를 다 얻었단 말이냐. 하하. 왜 그러시오?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오냐, 그래. 내 너만은 당연히 살려주마. 너같이 이쁜 것을 내 어찌 죽이겠느냐. 내 곁에 두고두고 내 너를 취할 것이다. 하하. 험악한 도적대 두목 앞에서 마님은 잔뜩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집 마당에서는 두목이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모와 춘돌이는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마님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춘돌이의 분노가 한없이 끓어올랐지요. 마님의 비명소리에 마님을 사랑한 춘돌이의 피가 역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뭔 일이랍니까? 춘돌이가 분노로 피가 역류하자 춘돌이를 묶었던 밧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춘돌이는 도적대들을 순식간에 때려 눕히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10여 명의 도적대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전광석화처럼 때려 눕혀 버렸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저승사자와 같았지요. 주모도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돌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마님 위에 올라타고 있는 두목을 잡아 방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춘돌이가 날아올라 허공에서 두목을 걷어차 버렸지요. 그러자 두목이 다시 하늘 높이 치솟더니 쏜살같이 빠르게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목의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마님 괜찮으신감요? 춘돌이는 마님의 옷을 챙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마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 난 괜찮아. 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가 도적대들을 단시간에 물리칠 수 있느냔 말이야. 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구먼요. 마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지도 모르게 일이 되었습니다요. 춘돌이도 자신이 어떻게 도적대들을 때려 눕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쓰러진 도적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춘돌이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자가 사라진 흑검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요, 두목. 아니 흑검이라면 조선 제일검이 아니냐? 맞구먼요. 몇 해 전 갑자기 흑검이 종적을 감췄습니다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흑검을 본 자가 없구먼요. 10명도 넘는 우리를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자는 조선에 단 한 명, 흑검뿐입니다요, 두목. 아니 그럼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도적들의 이야기를 들은 춘돌이는 밖으로 나가 도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실력으로 봐서는 흑검이 틀림없습니다요. 그래, 좋다. 흑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거라. 지도 흑검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지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요. 흑검은 본시 무관 박동수의 막내 아들이라 들었습니다요. 헌데 좌상의 눈밖에 벗어나 역적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가족이 모두 참수되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때 갓난아기였던 막내 도련님만 유모가 데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요. 그래, 어서 네가 아는 대로 더 말해보거라. 유모는 갓난아기 도련님을 데리고 강원도 태백산 쪽으로 사라졌다고 했습지요. 그래서 좌상이 병사들을 풀어 10년이 넘도록 찾아봤는데도 결국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리고 20년이 넘은 후 흑검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 흑검은 부패한 관리들만 죽인다 하였습니다요. 그 때문에 전국의 부패한 관리들이 집 밖에는 나오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흑검이 세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요. 그렇다면 유모는 어찌 되었다 들었느냐? 지도 유모의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은 오늘 이를 입 밖에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요, 흑검나리. 나를 흑검이라 부르지 말거라.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느니라. 춘돌이는 도적대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들은 두목을 부축하여 모두 주막을 떠나갔지요. 아이고, 참말로 총각이 정말 흑검이 맞는가 보네. 흑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불안당 같은 도적대를 물리친단 말이여. 주모도 오늘 일은 입 밖에 뻥긋도 하지 마시오. 나도 내가 누구인 줄 아직 모르니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소이다. 알겠소. 내 입을 꽉 틀어맬 터이니 염려하지 마소. 그나저나 총각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소. 참으로 고맙소 총각.
도적들이 떠나가자 춘돌이는 마님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는지 춘돌이를 보며 말했지요. 아니, 춘돌이가 정말 흑검이 맞는 것이야? 지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요, 마님. 그나저나 춘돌이가 도적대를 손쉽게 물리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 춘돌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럼 지가 마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태백산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요. 그래, 그렇게 해봐. 유모를 찾아야만 춘돌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날이 밝자 마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홍심이가 달려나와 말했지요.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는가며? 혹시 둘이서 뭔 일이 있었는가며? 일이 있기는 있었다만 춘돌이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할 것 같구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며? 한밤중에 춘돌이가 마님을 덮치기라도 했는가며?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어요. 마님도 그러면 안 되는구먼요. 마을 총각들이 저 좋다고 죽자 살자 따라다녀도 지는 춘돌이 때문에 여저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단 말이어요. 그러니 마님은 춘돌이를 넘보면 안 되는구먼요. 아니, 얘 홍심아, 어째 춘돌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춘돌이는 나도 양보 못하니 그런 줄 알거라. 아니, 마님, 지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뭐요? 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춘돌이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요. 아, 왜들 그러시오. 저 때문에 그만들 싸우시오. 그리고 저는 얼른 태백산으로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춘돌아, 얼른 가서 유모를 꼭 찾아보거라. 아니, 춘돌아, 너는 시방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 것이야? 일부러 날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야? 아이고, 야 홍심아,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러 가는 것이야.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나도 네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했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항상 들곤 했어. 너에겐 뭔가 숨겨진 엄청난 기운이 항상 느껴졌어. 그런데 네가 아무 기억이 없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지. 가서 네가 누군지 잘 알아봐. 그리고 다녀오면 나하고 혼인해. 아니, 얘 갑자기 혼인은 무슨 혼인이니? 마님은 우리들의 혼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구먼요. 그럼 지는 이만 다녀오겠습니다요. 괜히 지 때문에 두 분이서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요. 춘돌이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유모를 찾아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태백산에 당도를 하였지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뭔가 무척 익숙해 보였지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본능에 맡기고 발걸음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가다 보니 산등선을 몇 개나 넘게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폭포수 아래에 발걸음이 멈추었는데 웬 노파가 춘돌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살아계셨구먼요. 저를 아셔요, 할머니? 아, 그럼 알다마다요. 내가 도련님을 20년 넘게 키워왔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요? 어쩌다 기억을 잃게 되셨어요, 도련님. 유모는 기억을 잃은 도련님을 보며 무척 슬퍼하였습니다.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할머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셔요. 유모는 눈물을 닦고 춘돌이를 데리고 폭포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굴 속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지요. 유모는 춘돌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춘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무관이자 장군이셨습니다. 헌데 좌상의 영모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지요. 그러자 좌상이 아버님께 영모를 뒤집어 씌워 가족을 모두 참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날 밤 도련님을 모시고 의원집에 다녀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곧장 이곳으로 도망쳐 왔답니다. 유모의 이야기를 들은 춘돌이는 가슴에서 피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유모는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춘돌이도 가슴이 아파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유모, 내 다녀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 다녀와서 유모를 꼭 모시겠어요. 몸 조심히 다녀오셔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한을 꼭 풀어주셔요, 도련님. 도련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답니다. 춘돌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검은 복장을 하고 폭포수 아래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검은 복면을 하고 좌상의 집 담장을 사뿐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침번 서는 병사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좌상의 사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춘돌이의 몸은 마치 검은 표범과 같았습니다. 흑검 춘돌이의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로 좌상의 사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지요. 그렇게 수십 명의 사병들이 모두 쓰러지자 춘돌이는 좌상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좌상이 검을 들고 서 있었지요. 네가 정령 역적 박장군의 아들이 맞느냐? 역적은 내 놈이 역적이 아니었더냐? 어찌 죄 없는 사람에게 모함을 뒤집어 씌워 참수를 했단 말이냐? 내 놈도 내 부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당해야 할 것이야. 춘돌이의 검은 순식간에 좌상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좌상의 목이 떨어져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지요. 춘돌이는 좌상의 방을 뒤져 아버지를 모함한 증좌와 좌상이 꾸민 영모의 증좌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원수를 갚은 흑검 춘돌이는 귀신 같은 솜씨로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상소문과 함께 모든 증좌를 주상께 보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춘돌이 아버지 박장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상이 빼앗아간 재산도 모두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돌이가 유모와 함께 마님의 집을 찾아왔지요. 그러자 마님은 춘돌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신분을 찾은 것이요? 그렇소. 여기 같이 오신 분이 제 유모여. 아이고 그러시오. 어서 오시오 유모.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었소. 자,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 마님은 춘돌이와 유모를 안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홍시미는 어딜 간 것이요? 홍시미는 칠성이하고 눈이 맞아서 멀리 도망갔답니다. 아니 나하고 혼인하자고 죽자 살자 덤빌 때는 언제고 그렇게 빨리 변심을 했단 말이요. 아, 말도 마세요. 선비님이 떠나시고 홍시미가 어찌나 덤벼대는지 서로 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헌데 나도 홍시미한테 지고 싶지가 않았지요. 선비님은 이미 제가 연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하, 그리 된 것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혼인하여 부부의 연을 맺으면 되겠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그리도 그리던 꿈을 이루게 되었지요. 주막집에서 못다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유모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시미가 마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지가 잘못했구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아니, 칠성이는 어떻게 하고 너만 온 것이냐? 아, 말도 마셔요, 마님. 그 잡놈이 가진 가머니설로 저를 꼬셔놓고 지 돈만 훔쳐서 달아났구먼요. 아니, 그런데 어째 춘돌이는 일은 하지 않고 마님 방에 있는 것인가며? 아, 그야 이제 내 서방님이 되었으니 당연히 안방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새 두 분이서 혼인을 했단 말이어요. 안 돼요, 안 돼. 당장 혼인을 물리셔요.
지는 춘돌이 없으면 안 되는구먼요. 아니, 너는 무슨 산에 욕심이 그리도 많은 것이냐. 칠성이 하나면 되었지. 어찌 내 서방님까지 탐내냔 말이다. 홍시미는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삐었지. 어찌 칠성이를 따라갔다가 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느냔 말이야, 흑흑. 그런데 춘돌아,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홍심아, 내 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내가 연모한 사람은 마님이 맞느니라. 그러니 너는 내게 맞는 짝을 다시 찾아보거라. 마님은 홍시미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홍시미를 다시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홍시미는 명심하거라. 이제 내 서방님한테서 관심을 끄거라. 네가 그리만 해준다면 내 너를 다시 받아주마. 홍시미는 울면서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집은 안정을 되찾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위 이야기는 탐욕의 눈먼 좌상에게 부모를 잃은 춘돌이의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추복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추복이는 힘이 장사다 보니 마을에서 힘쓰는 일이 생기면 추복이를 찾곤 하였지요. 얘 추보가 오늘 우리 집 구들장을 다시 놓아야 하는데 네가 와서 놓아줄 수 있겠어? 과부 안성댁이 아침부터 추복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 그야 당연히 지가 해드려야지요. 추복이는 안성댁을 따라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들장 어디를 뜯어내면 되는 것이요. 그러자 안성댁이 몸을 비비꼬으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추복이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안성댁, 구들장은 안 뜯을 것이요? 아, 그것이 구들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만. 아니 어찌 안성댁이 문제라는 것이요? 아, 서방이 떠나고 홀로 된 지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는가벼. 그러니 내 목이 말라도 벌써 말랐지 않았겠어. 그러니 오늘은 추복이가 내 서방 좀 돼줘야 쓰겄구만. 아니 그러니까 구들장은 핑계고 나보고 지금 안성댁을 즐겁게 해달라는 것이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뭐 까짓것 좋소이다. 헌대하다가 죽어도 내 원망이나 마소. 아, 서방 없이 홀로 사느니 죽어도 좋구먼.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말더라고. 추복이는 안성댁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데 너무 일찍이 서방을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바람에 안성댁은 기나긴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만 했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서방 못지않게 정성을 다해 안성댁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추복이가 돌아가자 안성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만의 경험이기도 하였지만 추복이의 것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참말로 추복이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면 원이 없겠구먼. 추복이는 참말로 대단하긴 대단혀. 10년 만에야 추복이를 통해 원을 푼 안성댁은 다음 날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풍산댁이 추복이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복의 추복이 우리 집에 구들장 좀 봐줘야 쓰겄어. 아니 풍산댁집 방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아, 그렇구만. 그러니 어서 와서 구들장 좀 봐줘. 추복이는 풍산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풍산댁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자 풍산댁이 저고리를 풀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추복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 왜 그러시오? 아, 추복이, 내게도 안성댁처럼 해줘봐. 나도 혼자 된 지가 벌써 몇 해가 넘었어. 그러니 나한테도 안성댁한테 한 것처럼 해달란 말이야. 아니 참말로 그새를 못 참고 벌써 소문을 냈단 말이요? 아니 내가 싫은겨? 어째 안성댁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냔 말이여. 아 그런 게 아니고 이러다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 싶어서 그렇지. 아, 걱정 말더라고. 나는 소문 내지 않을 테니깐 염려 붙들어매. 추복이는 풍산댁도 무척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산댁도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로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풍산댁한테도 최선을 다해 원 없이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녹초가 되어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풍산댁, 절대 소문내면 안 되는구먼. 풍산댁은 기진맥진하여 추복이 말에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땀에 젖어 추복이가 밖으로 나가자 풍산댁은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추복이가 이제 성년이 되어 20살이 되니 과부들 눈에 멋진 사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풍산댁과 밤을 보내고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번에는 옆마을 과부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추복이 집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복의 추복이, 우리 집도 구들장이 문제요. 그러니 어서 와서 좀 봐주더라고. 아니, 이 여편네가 어디서 새치기를 하는 것이야. 내가 제일 먼저 왔구만. 아니, 무슨 소리여? 나는 동도 트기 전에 먼저 와 있었단 말이여. 그러니 내가 1번이제. 옆마을까지 추복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추복이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보시오들, 그만들 좀 하고 이만 돌아가시오. 아니, 우리는 옆마을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것이요? 어째 우릴 내쫓는단 말이요? 아, 그러게 말이여. 소문 듣고 아침부터 총각 좀 보려고 밥도 거르고 쫓아왔구만. 아, 그려 총각? 그러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한 번에는 안 될 테니 나를 각각 잡아보더라고. 아,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것이오. 얼른들 돌아가시오. 어쩌자고 한꺼번에 찾아와서 난리들을 친단 말이오.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구만. 추복이는 옆마을에서 찾아온 과부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년 전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 과부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 약한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옆마을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 날짜를 달리 잡았는데 과부들이 많다 보니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옆마을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그런데 추복이가 돌아오지를 않자 추복이 마을 과부들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마을까지 쫓아오고 말았지요. 이복의 추복이 어여 마을로 돌아가더라고. 아니, 뭔 소리여?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 추복이와 별을 못 본 과부들도 많은데. 아, 그거야 그짝 사정이고 우리는 추복이를 얼른 데려가야 쓰겄구먼. 그러다 결국 추복이 마을 과부들과 옆마을 과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연 전연 소리치며 끄댕이 잡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추복이가 말했습니다. 아, 다들 그만들 하더라고. 이리 서로 싸우면 내가 마을을 멀리 떠나고 말 것이여. 그러자 추복이 말에 과부들이 싸움을 멈추고 추복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추복이 그냥 해본 말이지. 정말로 떠날 것은 아니지? 아, 나 때문에 이리 동네가 시끄러운데 내가 어찌 살 수가 있느냔 말이여. 아, 그려 알았어. 싸움은 이제 안 할 테니깐 제발 마을을 떠나진 말더라고. 추복이가 멀리 떠난다는 말에 과부들은 더 이상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도 마을로 돌아와 다시 밭일을 시작하였지요. 그 후로 한동안 마을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추복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길가에 웬 선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시오, 어쩌다 다치신 게요?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날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소. 아이고 저런, 어디 한번 봅시다. 추복이가 선비의 다리를 살펴보니 발목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발목이 틀어졌으니 바로잡으면 괜찮을 것이오. 그러니 아파도 조금만 참으시오. 추복이는 선비의 틀어진 발목을 순식간에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한 이틀은 걷지를 못할 것인데 이 근처에 묵을 곳은 좀 있소? 아니요, 이곳은 나도 초행길이라 아는 곳이 없소이다. 아이고 저런, 그럼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라도 가서 한 며칠 쉬시다 가시구려. 추복이는 선비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내려주었지요. 당분간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쉬시오. 정말 고맙소. 초면에 신뢰가 많구려. 선비는 겉으론 위엄이 넘치면서도 속으론 무척 예의가 있는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복이도 선비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지요. 선비는 그런 추복이를 보며 크게 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추복이에게 글을 한 장 써주었지요. 훗날 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에 있는 궁으로 날 한번 찾아오시오. 그럼 궁 안으로 내게 안내를 해줄 것이요. 아니 그럼 선비님께서는 궁 안에서 살고 계신 것이요? 허허, 내 궁 안에서 살기보단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소이다. 내 오늘 입은 은혜를 꼭 보답해 드리리다. 그렇게 선비는 추복이 집에서 머무는 3일 동안 추복이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비의 발목이 거의 완쾌되다시피 하였지요. 추복이도 며칠 동안 머무는 선비의 인품에 감복하여 선비를 무척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소. 내 이제 걸을 수는 있으니 그만 가보리다. 아직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니 그래도 조심하시오. 날 도와줘서 참으로 고맙소. 언제 꼭 한양에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오. 그렇게 낯선 선비가 떠나가고 추복이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밭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박영감이 헐레벌떡 추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추복이 안에 있는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며? 아, 말도 말게. 수레가 도랑에 빠져서는 숫소가 끓어도 꼼짝을 않는구먼. 아 그렇습니까요? 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추복이는 집신을 신고 박영감을 따라 나섰습니다. 추복이가 박영감을 따라 들판길을 한참 동안 가다 보니 수레가 도랑에 빠져 있었지요.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 얼른 숫소를 끌고 올 것이구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요, 어르신. 혼자 해도 충분하구먼요. 그리 말하고 추복이가 도랑 속으로 들어가 수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길 위에 가뿐히 올려놓았지요. 아니, 숫소도 끌어내지 못한 것을 어찌 자네 혼자 힘으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하. 자네가 힘세다는 말만 들었지 일이 센 줄은 몰랐구만. 그런데 그때 몇 명의 사내들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자 선비 복장을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려 추복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인고? 지는요 아랫마을 사는 추복이라 합니다만 어찌 물으시는 게요? 보아하니 자네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네. 어떤가?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볼 생각은 없는가? 아니 지 같은 것이 한양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요? 그야 가보면 알지 않겠나? 그런 아까운 능력을 이런 시골에서 썩여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 매년 쌀 20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많은 보수를 준단 말입니까요? 아, 그야 그만한 일을 하니까 받는 것 아니겠는가? 매년 쌀 20섬을 준다는 말에 추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미도 확 당기는 것이었지요. 좋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까짓것 한번 가보지요. 그리하여 추복이는 갓을 쓴 이선비를 따라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선비가 데려간 곳은 한양이 아니고 어느 깊은 산속 병사들 막사 같은 곳이었지요. 아니 한양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소? 이곳은 어디요? 이곳에서 자네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이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네. 그리고 모든 훈련을 마쳐야만 한양으로 갈 수 있을 것이야.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긴 하였지만 추복이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을 마치면 한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이선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니 그곳에서는 수많은 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줄잡아도 수백 명은 되어 보였지요. 이보시게 서장군, 이자를 데려다 훈련을 시켜보게나. 아니 어디서 촌뜨기 하나 데려온 것이오. 오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힘이 장사더군. 그러니 잘 키워놓으면 훗날 크게 쓸 수 있을 것이오. 알겠소. 이선비께서 데려온 놈이니 내가 신경 써서 가르쳐 보겠소. 자네는 날 따라오너라. 서장군은 추복이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에게 말했지요. 자네가 힘이 장사라 하니 어디 내 힘을 한번 보여보거라.
저 바위 덩어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까짓것 한번 들어보겠소. 추복이는 바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혀있는 커다란 바위를 두 팔로 감싸 안았지요. 그리고 바짝 힘을 주었는데 몸체만 한 바위 덩어리가 번쩍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장군과 무술 훈련을 하던 무사들도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허허, 이선비가 어디서 괴물 같은 놈을 하나 데려왔군 그래. 그날 이후 서장군은 추복이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창술, 검술, 궁술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복이의 무공 실력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서장군이 무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복이의 무공을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니 추복이와 겨뤄볼 자는 앞으로 나와 보거라. 서장군의 말에 앞으로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장군이 말했지요. 아니, 그렇게도 배포 있는 자가 없단 말이더냐? 오냐, 그렇다면 내가 지정해 주마. 서장군은 3명의 무사를 직접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추복이와 겨루게 하였지요. 그제서야 3명의 무사들이 추복이에게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추복이가 한 명씩 번쩍 들어 집어던지니 3사람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서장군이 10명의 무사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명의 무사들도 추복이 하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오히려 10명의 무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술에서도 추복이를 당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검술을 가르친 서장군마저도 추복이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타고났구만 타고났어. 이선비는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려온 것이야. 하하. 서장군은 추복이가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불과 훈련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되어 무사들 중에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훈련장에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양은 가지 않고 계속 훈련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는 하도 답답하여 서장군을 찾아가 물어보았지요. 이보시오 서장군, 나는 한양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온 것이요. 헌데 어찌 한양은 가지 않고 산중에서 계속 훈련만 시키는 것이요? 이선비가 그리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느니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요? 추복이는 산중에서 훈련만 하고 있는 것이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아마도 한두 달 이내로 결정이 될 듯하니 잠자코 기다리고 있거라. 추복이는 뭔가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니 무척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또 달리 뾰족한 방도도 없었지요. 한 해에 쌀 20섬이면 5년만 되어도 쌀 100섬이 되었습니다. 쌀 100섬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살 수가 있었지요. 그리만 되면 추복이가 사는 마을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측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는 답답해도 좀 더 참고 기다려보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한양에 가면 궁에서 산다는 존경하는 선비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는 기대감에 꾹 참고 훈련을 계속하였지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서장군이 무사들을 모두 모이라 하였지요. 자, 이제 거사날이 되었다. 모두 군장을 하고 나를 따르거라. 서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무사들이 군장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말탄 무사들의 행진은 실로 장관이 따로 없었지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와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한양으로 가는군. 헌데 뭔 놈의 무사들이 이리 많이도 간단 말인가? 추복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서장군 옆에서 말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한양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서장군을 알아보고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장군이 이끄는 수백의 무사들이 성 안으로 무혈 입성을 하였지요. 그러자 성 안에는 이미 들어와 대기하고 있는 병사들이 수천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여?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이여? 추복이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선비였지요. 서장군은 이선비에게 달려가 뭔가 지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과 합류하여 진군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군한 곳이 다름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국문을 열거라! 그러자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말했지요. 돌아들 가시오. 어찌 역모를 일으키는 것이오. 죽는 한이 있어도 국문은 절대 열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서장군, 국문을 부수게. 알겠소, 이선비. 서장군은 병력을 투입하여 국문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국문은 부셔지고 문은 활짝 열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서장군이 말했습니다. 무사들은 들어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도륙을 내거라. 그러자 무사들이 선발대가 되어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지요. 추복이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도 무사들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궁을 지키는 내금이 병사들 10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서장군과 그의 무사들은 내금이 병사들과 목숨 건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무사들과 내금이 병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 없던 추복이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난리여? 어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금이 병사들보다 서장군 휘하의 무사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의 서장군 휘하의 무사들이 거의 전멸을 하였지요. 서장군은 추복이를 보며 왜 싸우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추복이 내 놈은 어찌 싸우질 않는 것이야. 어서 나가서 싸우지 못할까? 하지만 추복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조금 지나니 서장군 휘하의 수백 명의 무사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금이 병사들도 10여 명밖에 남아있질 않았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선비가 내금이 병사들에게 말했지요. 검을 내려놓거라. 검을 내려놓는 자는 살 것이고 검을 든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내금위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지요. 어찌 죄 없는 병사들을 죽인단 말이오. 자신 있으면 앞으로 나와 나하고 승부를 겨루시오. 내금위장의 말에 이선비가 서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서장군이 나가서 내금위장의 목을 가져오시오. 이선비 말에 서장군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금위장과 한판 승부를 겨루기 시작하였지요. 서로 검을 한참 동안이나 주고받으며 불꽃 튀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장군의 목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또 누구 없느냐? 자신 있으면 나와 보거라. 그러자 이선비가 추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추복이 네가 나가보거라. 이선비가 나서라 하니 추복이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내금위장이 추복이를 알아보고 말했지요. 아니 자네는 추복이 청년이 아니오. 내금위장의 말에 추복이는 깜짝 놀라 내금위장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목이 다쳐서 추복이 집에서 치료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비님이 아니시오. 맞소. 내가 그 선비요. 아니 그런데 추복이 청년이 어찌 역적 무리들 속에 있는 것이요? 아니 역적이라니요. 나는 쌀 20섬을 준다 하여 한양에 왔을 뿐이요. 추복이 말을 들은 내금위장은 추복이가 역적 무리에게 속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금위장은 이선비와 서장군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말해 주었지요.
그제서야 추복이는 자신이 속한 곳이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내 편에 서시오. 그리고 이 나라 임금을 지키고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오. 내금위장의 말을 들은 추복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금위장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선비가 말했지요.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제 무덤을 찾아가는구나. 여봐라. 저자들을 모두 도륙하라. 이선비의 명이 떨어지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내금위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추복이도 역도들로부터 임금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추복이의 검이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씩 추복이에게 달라붙어도 추복이 검 앞에 모두 쓰러져 나가고 있었지요. 추복이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역적 무리의 병사들은 한 번에 10여 명씩 쓰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겁에 질린 병사들이 추복이에게 덤벼들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저 한 놈을 못 잡는단 말이냐. 한꺼번에 모두 덤벼들거라. 병사들 뒤에서 이선비는 계속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병사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추복이가 2개의 검을 들고 병사들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비와 가까워지자 공중으로 뛰어올랐지요. 그리고 순식간에 검을 내리쳤는데 말 타고 있던 이선비의 목이 댕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나머지 병사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달아나자 내금위장이 추복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라와 임금을 구했네. 정말 장한 일을 했소이다. 아니 그런데 언제 그렇게 훌륭한 무공을 쌓은 것이오? 이선비가 쌀 20섬을 준다 하여 따라갔다가 서장군에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내 이미 짐작은 했소. 역도들에게 속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허나 그것은 하늘의 뜻이 틀림없는 것 같소. 결국 추복이 청년이 임금을 구하지 않았소. 내금위장은 추복이를 임금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상전하, 이자가 전하와 나라를 구했나이다. 오 그래, 내 벌써 이야기를 다 들었노라.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다 있었다니 이 또한 하늘의 보살핌이 아니었겠느냐. 그래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말해보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지는 딱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요. 그래도 뭐든 말해보거라. 내 덕에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지가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겠구먼요. 지가 이선비한테 쌀 20섬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가 이 손으로 목을 따는 바람에 이젠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그렇단 말이냐. 쌀 20섬이 필요한 것이냐. 아 그야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있으면 지야 좋지 않겠습니까요. 임금은 추복이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선비와 서장군의 역모가 쌀 20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목까지 떨어졌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욕심없고 순수한 추복이가 참으로 기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추복이에게 은자 2만 양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추복이는 은자 2만 양을 우마차에 실고 고향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추복이 소식을 들은 과부들 수십 명이 마을 입구부터 환영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추복이가 임금을 구했다지 뭐야. 아, 그래서 포상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지 아마? 역시 우리 추복이는 짱이여, 짱. 그러게 말이여. 그러니 추복이는 우리들의 우상이 아니겠어? 아, 이 세상에 추복이만 한 것이 또 있을까 싶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짜릿하구만, 호호. 그렇게 추복이는 마을 여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마을 사람들의 집들을 모두 기와집으로 지어주었지요. 그리고 논과 밭을 사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안성댁이 추복이를 찾아왔지요. 아, 추복이 있어?
아니 안성댁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요? 아, 내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하도 고마워 떡 좀 가져왔지. 아, 그려. 그럼 어서 들어오더라고. 안성댁은 떡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떡은 내동댕이 치고 추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의 옷고름을 사정없이 풀어 제꼈지요. 추복이도 안성댁의 사정을 잘 알기에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안성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었지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추복이가 말했습니다. 안성댁, 지난번처럼 소문내면 안 되는구먼. 아, 걱정을 하덜 말어. 추복이가 떠나고 과부들끼리 합의를 보았구먼. 추복이가 돌아오면 서로 싸우지 말고 매일매일 순서를 정해서 찾아오기로 합의를 했어. 그래서 내가 1번으로 온 것이요. 안성댁이 돌아가고 다음 날이 되니 풍산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파주댁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추복이 집에는 과부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어느새 마을에는 추복이 자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마을에도 추복이 자식들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정식으로 혼인은 하지 않았어도 추복이 부인들만 10여 명이나 되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복이는 귀여운 자식들만 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였지요. 훗날 추복이 사는 마을은 박씨 문중이 되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릇된 생각보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